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세 번째 챕터 전기 설비에 있어서 우리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1절 총칙이라고 해서 핵심은 첫 번째 용어의 정의 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전기 설비, 이 전기 설비를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는 전기 법규라고 부르는 것과 이 공사 재료라는 것을 같이 묶어서 다룰 텐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규, 정확하게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일단 이 용어의 정의라는 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요걸 하면서 제가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 또 추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를 보니까 가공 인입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 장소의 부침점에 이르는 가공 전선. 야, 딱 말이 어렵다. 그죠? 실제 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이 법규 아닙니까? 법규가 말로는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요 놈이 뭔지 일단 제가 최대한 간단히 안내를 드릴 텐데, 우선 이걸 알려면 이 가공 인입선에 있어서의 주어진 내용상에 있는 이 가공 전선로가 뭔지 아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전선로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 지나갈 수 있는 길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 전선이 지나가려면 이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라든가 이런 게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선이 지나가는 길에 있어서 전부를 이 전선로라고 부른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이런 전선로는요, 일단 첫 번째로 가공 전선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로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중 전선로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일단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세 번째 옥측 전선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옥상 전선로. 자,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수상 전선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물밑 전선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터널 내 전선로. 이런 식으로 실제 이 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가 있다? 일단 요 놈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제가 간단히 한번 언급을 조금 드려보자면, 이 가공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역을 했을 때 이런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공중으로 가설된 전선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 밖에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전봇대라고 부르는 이런 친구들 위에 전선이 막 널브러져서 지나가고 있다. 그죠? 이 전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중에 가설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뭐란다? 가공 전선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지중 전선로는 뭘까요? 이 친구는 땅 속에 매설되어 있는 전선의 길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옥측 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간단하게 건물 옆면으로 지나가는 전선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옥상 전선로는요? 옥상을 통해서 지나가는 거 간단하죠, 그죠? 근데 수상 전선로는 물 위로 지나가는 걸 의미를 하고, 물밑 전선로, 예전에는 수저 전선로 이렇게도 불렀는데, 이 물밑 전선로는 이름 그대로 물 밑바닥을 통해서, 물 밑을 통해서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터널 내 전선로는 그 우리 터널 왔다 갔다 할 때 벽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 전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것은 누가 있다? 가공 전선로요. 그 다음으로는 지중 전선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이 전력계통을 토대로 좀 여러분께 필요한 걸 좀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여기 발전기야. 자, 실제 이 발전기는요, 일반적으로는 한 20kV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3000kV부터 22000V까지 만들어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솔직히 요거를 우리가 암기할 건 아니죠.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20kV 정도를 만들어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압은요, 뭐 22,900V라거나, 그쵸? 혹은 154kV, 345kV, 765kV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생소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발전소에서 정확하게 발전기에서 이만큼의 전압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는 승합용 변압기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기기기에서 배웠던 단권 변압기. 요 놈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승합용 변압기를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154kV나 345kV나 765kV까지 승합이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요 놈들이 있는 장소를 뭐라고 볼 수 있느냐? 발전소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발전소. 자, 실제 이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전압은 아주 높게 승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는 어때요? 220V, 380V 이 정도로 전압이 굉장히 낮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원하는 거리만큼 이러한 높은 전압을 만들어서 보낸다면 우리가 전기를 받기 위해서는 중간중간마다 전압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차 변전소라는 게 있습니다. 1차 변전소.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1차 변전소. 이 변전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압을 변성시키는 장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기기기 하면서 변압기라는 걸 배웠다, 그죠? 이 변압기들과 기타 장치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가 변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1차 변전소를 거치게 되면 요 앞에 있던 전압이 154kV로 변성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높은 전압이었다. 이런 식으로 다운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뒤에 자 2차 변전소가 하나 더 나옵니다. 2차 변전소. 자, 이 2차 변전소를 거치게 되면 22.9kV로 바뀌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2,900V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에 따라서 뭐 대형 빌딩으로 전기가 공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형 공장으로 전기가 공급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집 쪽으로 전기가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집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이 도심 지역에서는요 22만 9천 볼트, 즉 22.9kV로 이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받는 것은 어때요? 220 또는 380V로 전압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흔히 전봇대라고 부르는 친구들 보시면 우리 전기기기에서 배웠던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얘를 우리는 정확하게 뭐 배전용 변압기라고 불러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배전용 변압기. 혹은 다르게 주상 변압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요 놈을 거치게 되면 220V 내지 380V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전기가 들어오는 장소, 다르게 전기를 받는 장소를 우리는 수용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수용가. 우리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부가적으로 제가 이런 걸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전력 계통을 간단히 한번 그려봤는데, 자, 여기 보면 2차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쵸? 이 2차 변전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변전소 앞단을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송전계통이라 불러요. 송전계통. 전기를 보내주는 쪽. 그러면 2차 변전소 뒤쪽으로는 전기를 받는 쪽, 배전계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요 여러분들께 일단 우리가 앞에 이 전선로의 종류를 분류를 한번 봤다. 그죠? 자, 요 놈을 기준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요 놈을 기준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럼 얘들이 싹 다 가공전선로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공중을 토대로 전선들이 지나갈 건데 그냥 공중에 놓으면 전선이 지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전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둥들을 막 이렇게 세울 겁니다. 여기도 막 세울 거고요. 이런 데도 이런 것처럼 막 세울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집 앞에 나가서 보는 이 친구를 전봇대라고 부른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기둥들은 전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기 기기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선 혹은 기타 전기 기계 기구를 지지하는 것을 우리는 지지물이라 부를 겁니다. 뭐라고요? 지지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아래쪽에다 좀 체크를 하면 이 송전계통 같은 경우에 있는 그 지지물로서 어떤 걸 사용을 하느냐? 철탑이라는 걸 써요. 철탑. 그럼 배전계통 같은 경우에는 뭘 씁니까? 전주라는 걸 씁니다. 전주. 자, 일단 얘들을 싸그리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겠다? 지지물이라고 하겠다. 지지물. 자,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전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나무로 된 기둥, 목주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목주는요, 현재는 거의 쓰지 않죠. 그래서 뭐 저기 시골 가면 한 번씩 볼 수 있는데 도심 지역에서는 보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주로 도심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철근 콘크리트 주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 앞에 나가서 보게 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전봇대라고 말하는 것들이 싹 다 요 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철로 된 기둥, 철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 지지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철탑, 전주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철탑과 목주와 철근 콘크리트주와 철주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교재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밑줄 이문 치세요. 이렇게 언급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런 게 있구나. 일단 눈으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안내를 드리자면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다음 중 도심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지물을 골라라. 근데 제가 여러분께 방금 이런 말 했어요. 도심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뭘 쓴다고요? 철근 콘크리트 줄을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앞에 가서 바로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전봇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봇대를 보시면 싹 다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안내를 드릴 사항은 요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 왜 시작이 됐습니까? 이 가공 인입선 하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다시 이 배전계통에 22.9kV 전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지지물에 있어서 이 전선이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요. 일부 배전용 변압기를 거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째 중요한 건 이거요. 공중으로 가설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공중으로 가설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 부른다? 가공전선로라고 부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공전선이라고 불러요. 이 전선만 지칭할 때는 가공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쓸게요. 공중을 지나간다 혹은 공중으로 가설된 전선이다. 자, 근데 이 아래쪽을 보시면 얘는요,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중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을 뭐라고 하느냐? 가공 인입선이라고 불러요. 공중에 가설된 들어오는 선이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놈이 가공 인입선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다시 보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그쵸, 여기 있죠?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그쵸, 다른 지지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막바로 수용 장소에 이르는 전선, 얘가 뭐다? 가공 인입선. 네, 여러분들 쉽게 들고 갑시다. 그냥 지지물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뭐다? 가공 인입선. 좀 더 줄일까요? 우리 집으로 공중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뭐다? 가공 인입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시면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 제가 여기서 그림을 좀 더 확장시키겠습니다. 저기는 대지예요. 대지입니다. 자, 여기는 또 다른 집이 있어요. 우리 친구 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하나의 수용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이 수용가에도 전기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지물로부터 이렇게 선을 끌고 오면 될 겁니다. 근데 거리가 조금 멀면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것 말고 또 다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지지물로부터 다른 수용가에 전기가 들어가고 있네. 그러면 이 수용가 입구에서 전선을 분기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즉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어떤 수용과 입구, 자 여기를 정확히 뭐라 부르냐? 인입구라고 부릅니다. 인입구. 여기를 인입구라 불러요. 다른 수용과 인입구에서 또 다른 수용과 인입구로 이르는 전선, 얘를 앞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 부릅니다. 이웃 연결 인입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만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필기할 거냐면 이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정된 용어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얘를 연접 인입선이라 불렀어요. 연접 인입선. 연접 인입선. 아시겠죠? 네, 이놈이 일단 비교 최근까지도 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연접 인입선에 나올 수 있고요. 지금 개정된 것처럼 이웃 연결 인입선에 나올 수 있고 혹은 연접해놓고 가로 이웃 연결 인입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말이라는 건 조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웃 간에 바로 연결한다 라고 해서 이웃 연결 인입선이다 이렇게 불리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가공 인입선과 이웃 연결 인입선을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시 가공 인입선은 뭐예요? 그냥 공중으로 지지물로부터 우리 집에 오는 거. 이웃 연결은 우리 집에서 옆집으로 주는 거. 이렇게 간단히 들고 갑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 이웃 연결 인입선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제가 하나를 조금 언급을 드릴 텐데 요거를 필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 이웃 연결 인입선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실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일단 제일 처음으로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다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규인데 이 법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법규를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딱 필요한 것 위주로만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챙기면 좋은 거, 이 이웃 연결 인입선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 무엇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이놈의 길이는요, 100m 초과하면 안 됩니다. 100m까지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초과하지 말고. 즉 이런 거죠. 이놈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 버리면 이 전선이 밑으로 축 처지겠다. 그죠? 그럼 여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지나가는데 전선이 목이 딱 걸려요. 사고 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이놈에 대한 길이는 100m를 넘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웃 연결 인입선, 다르게 연접 인입선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도로가 있대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있대요. 자, 이때 도로 폭은 얼마여야 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연접 인입선, 혹은 이웃 연결 인입선은 폭 얼마를 초과하면, 폭 얼마 이하의 도로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쓸게요.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의 폭은 5m까지입니다. 5m. 아시겠죠? 다르게 말하면 도로폭 5m 초과 시 설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100m까지 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로가 있으면 도로폭이 5m 초과할 때는 열로 시설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방금 제가 언급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 도로폭이 길어지면 당연히 얘를 설치했을 때 전선이 쭉 늘어지겠다. 그죠? 근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삿짐을 싣고 있는 트럭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이삿짐에 이 전선이 걸립니다. 난리 나겠죠? 그죠? 요 집 정전 나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폭이 5m 초과할 때는 설치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진짜 당연스러운 거예요. 옥내를 통과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이웃 연결 인입선을 설치를 하는데 이 선이 여기 있는 수용관을 통과한대요. 수용관 내부를 통과한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집에서 제 친구 집으로 전선이 가는데 내 방을 통해서 전선이 지나간대요. 내가 누워있으면 전선이 눈에 보여요.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옥내는 절대 통과하지 말아라. 그죠? 이건 당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웃 연결 인입선에 있어서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부분은 요 두 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00m까지, 도로폭은 5m. 알겠죠? 도로폭 기준은 5m. 요거 딱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외적으로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리자면,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 했다? 인입구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 수용과 인입구에 설치해야 되는 것 하고 시험에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인입구에 설치되면서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요거 하나만 좀 필기를 해 주십시오. 자, 이 장치를 우리는 엔트런스 캡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런 인입구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가공 인입선입니다. 가공 인입선. 자, 예를 들어 비가 내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빗물이 여기 다 부딪혀가지고 물이 맺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쑥 따라 들어오겠네요.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우리 집 안에 야 물바다 되겠다, 그죠? 전선 타고 빗물이 다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입구에는요. 자, 예를 들어 여기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파이프가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캡을 하나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 캡을 통해서 이렇게 전선이 들어와요. 자, 이때 이 캡을 뭐라 한다? 엔트런스 캡이라 부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비가 떨어질 때 비가 얘를 따라서 못 들어오겠죠. 왜? 위에 커버가 씌워져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전선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빗물은 여기서 다 떨어질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인입구에 설치되어서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걸 뭐라 한다? 엔트런스 캡이라 하더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집에 전선 들어오는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놈이 설치된 곳이 꽤나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험에 간혹 나오기 때문에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옥측 배선과 옥외 배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도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이거 참고하시면서 보면 일단 동그라미 옥측 배선, 건축물 외부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의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조형물에 고정시켜서 시설한 전선. 말이 어려워요. 자, 옥외 배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외부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의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서 시설하는 전선. 까놓고 보면 둘이 뭐가 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실제 차이는 조형물에 고정하냐? 그냥 고정하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옥측 배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조형물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가로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중에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 와, 말이 어려워요. 우리 법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형물, 이게 뭡니까? 벽, 지붕,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냥 벽이에요. 벽의 개념을 우리는 뭐라 하겠다? 조형물이라고 하겠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혹은 다르게 이 벽면을 우리가 조형재,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은 솔직히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어떤 전체 시설물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 벽 하나가 있어요. 얘를 조형재라고 부를 수 있는데, 벽이 여러 개 되면은 하나의 어떤 형상이 나온다, 그죠? 이거 자체를 뭐란다? 조형물.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을 조형물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시겠죠? 벽면을 조형재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지 마세요. 조형물, 조형재 나오면 그냥 벽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냥 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벽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우리 교재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옥측 배선, 옥측 배선이라고 하는 것은 즉 가옥의 측면을 토대로 배선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게요. 예를 들어 우리 집 외부에 이 길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전등을 설치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등을 예를 들어 여기다가 설치를 했고요. 여기다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선을 쭉 깔았어요. 그럼 이 전선을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야겠죠? 그쵸? 자, 이렇게 벽에다가 고정을 시켰을 때 얘를 뭐라 한다? 옥측 배선이라 하겠다. 이해됐습니까? 얘를 옥측 배선. 옥측 배선이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옥외 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 벽 저기 뒤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대문이 있대요. 이 대문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딱 켤 겁니다. 그래서 이놈에 있어서 전선을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설치를 했다. 그럼 얘를 말한다? 옥외 배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옥측과 옥외는요. 어쨌든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옥측은 측이 뭐야? 측면, 옆면입니다. 그래서 벽에 붙이면 옥측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옥외는 그냥 바깥쪽, 우리 건물 말고 바깥쪽에 하면은 옥에 배수이 된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조형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좀 더 쉬워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동안에 4번 지지물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및 철탑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선, 약절 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 지지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 및 기타 전기, 기계, 기구를 지지하는 물체를 의미를 합니다. 이 지지물의 종류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철탑이라는 게 있고 전주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전주는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뭐 전주라고 나오기보다는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지지물은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철탑,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다만 우리 도심 지역에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뭐다? 얘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태까지 이 집 앞에 나가서 보게 되는 이런 기둥을 다 전봇대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배웠다. 그죠? 전봇대가 아니라 뭐다? 지지물이다. 지지물이다. 지나가면서 야, 이놈이 전봇대가 아니고 지지물이었구나. 이름 잘못 불러서 미안하다. 이렇게 한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딱 보니까 뭔가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네. 이게 뭐다? 철근 콘크리트주. 목주는 진짜 나무로 되어 있어요. 철주는 딱 봐도 쇠판떼기로 되어 있는 거, 쇠로만 구성된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지물은 요렇더라.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접근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접근 상태가 뭔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접근 상태 뭘까? 쉽게 말하면 접근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파랗게 이렇게 쓸게요. 접근 상태. 이름 그대로 접근이 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 접근 상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누면 제 1차 접근 상태, 그 다음에 제 2차 접근 상태.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접근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접근이 되어 있는데 서로 간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접근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접근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리만큼 붙었다. 이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물체에 가까이 붙더라도 내가 얼만큼 가까이 붙냐에 따라서 뭐 위험한 정도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분류를 해서 말하는 게 제1차 접근 상태와 제2차 접근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말을 할게요. 자, 제1차 접근 상태는요. 어쨌든 어떻게 영향은 서로 간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서로 간에 떨어진 거리가, 떨어진 간격이 3m 이상일 때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떨 때? 3m 이상일 때. 그러면 2차 접근 상태는 뭐냐? 좀 의미상으로 2차적으로 접근한 상태. 다른 말 좀 더 가까이 접근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얘가 3m 이상이라면서요. 그러면 2차 접근 상태는 3m 미만으로 가까이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잘 안 잡힌다. 그죠? 제가 쉽게 말을 할게요.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지지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지지물이 있대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지지물의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서 얘가 넘어질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뭐 만약에 얘가 이놈의 높이가 10m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넘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반경 10m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맞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요 주위에 가공전선이 지나간대요.
뭐 여기 지나간다. 그럼 얘는 이놈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접근 상태로 부르기는 애매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한 요 정도 설치가 되어 있대요. 영향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얘를 뭐란다? 접근 상태.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m 지역이 3m가 요쯤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가 3m. 여기서부터 3m 떨어진 곳.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제가 표현한 요 위치는 3m 이상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때 여기를 뭐라 하겠다? 1차 접근 상태라고 하겠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얘가 좀 더 가까이 시설이 되었어요. 야, 이거는 영향을 그냥 직방으로 무조건 받겠다. 그죠? 맞습니까? 솔직히 여기 있다면 뭐 얘가 어디로 넘어지냐에 따라서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 무조건 받아요. 이처럼 가까이 즉 법적으로 3m 안쪽에 있는 범위로 붙어있을 때는 뭐라 하겠다? 2차 접근 상태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재에도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제1차 접근 상태를 보면 이야, 이 내용이 몇 줄입니까? 내용이 겁나게 많아요. 맞습니까? 자, 요거를 축약시키면 뭐다? 가까이 붙었긴 붙었는데 3m 이상으로 붙었을 때 얘가 뭐예요? 1차 접근 상태. 이렇게만 들고 가면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3m 미만에 겁나 가까운 상태. 아시겠죠? 특히나 우리 시험에서는 이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제2차 접근 상태는 얼만큼 붙은 것을 의미합니까? 혹은 어떤 물건까지 그 간격이 얼마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까? 그럼 그때 답은 3요. 이런 식으로 고르게끔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핵심이론 두 번째입니다. 그죠? 이게 필요한 건 다 끝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핵심이론 두 번째에 가시면 전압의 종류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전압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갑시다. 자, 핵심이론 두 번째, 전압의 종류. 이 전압의 종류는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럴 수 있겠죠. 야, 나는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아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이 전압은요. 일반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뭐랬죠?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작은 것부터 분류를 하면 저압, 고압, 특별고압. 다르게 특고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구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압 구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고압, 특고압 구분이 있어요. 하얗게 썼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나눈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전기를 배우셨다면. 자,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전기를 또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쓰는 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직류, 하나는 교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직류, 하나는 교류. 자, 우리가 이 직류부터 조금 살펴볼 건데 직류에 있어서 저압은 어떤 범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얘는요 1.5kV 이하까지. 뭐 다르게는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1500V요. 맞습니까? 그래서 직류는 1500V 이하의 범주값을 저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교류는 조금 다릅니다. 이 친구는 1kV 이하까지. 요거를 구분을 잘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압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이렇게 쓸게요. 고압은요, 우리가 앞에 정의했던 이 값을 초과하고요. 7kV 이하 범주까지를 말합니다. 이까지를 뭐라 하겠다? 고압. 아시겠죠? 그래서 실상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1.5, 1, 7. 딱 요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류 저압은 1.5kV 이하, 교류 저압은 1kV 이하. 그 다음에는 같이 잡아서 가시는 거예요. 이 값들을 초과하고 7000V 이하이면 뭐다? 고압.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직류 고압은요 1.5kV 초과하고 7kV 이하. 맞습니까? 교류를 굳이 따로 말을 해보자면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거. 얘가 교류 고압.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특고압은 어떻게 들고 가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이 값 초과요.
즉 7,000을 초과하면 특고압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솔직히 뭐 요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눈으로나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있는 전압은 몇 볼트요? 220볼트요. 그럼 얘는 저압, 고압, 특고압 중에 어디로 분류되겠습니까?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르게 뭐 380볼트도 저압에 포함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도심 지역에 우리 집 밖을 나가서 이 도심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전선에 걸리는 전압 대표적으로 22.9kV가 있습니다. 그쵸? 자, 얘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얘는 특고압에 포함되겠죠? 그쵸? 22.9kV. 다르게 22,900V. 제가 앞에서 229,000이라고 했었던가요, 혹시? 그죠? 혹시나 그랬다면 다시 22,900V.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154 kV나 뭐 345 kV 이런 것들은 싹 다 특고압으로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고압은요? 고압은 뭐 예를 들어 3,300이다. 뭐 6,600V다. 이런 것들이 고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뭐 간단하게 예시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놨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잡으셔야 되는 것은 이런 범주입니다. 범주.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끝으로 이에 대한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압의 종별에서 특고압이란? 하고 물었어요. 특고압. 근데 보니까 직류인지 교류인지 안 나와 있는데요. 근데 관계없죠. 왜? 직류나 교류나 특고압은 그냥 7,000kV 초과로 똑같기 때문에. 맞습니까? 답은 그냥 1번 7,000이네. 7kV 초과면 되더라. 끝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일단 뭐 7kV 초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다른 유형의 문제를 보시면 7,000V 초과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키로가 환산되어 나올 수 있고 그대로 나올 수 있더라. 이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해주십시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핵심 이론 첫 번째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과 핵심 이론 두 번째 전압의 종류 이 부분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기타 필요한 것도 몇 가지 체크를 했어요.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 더 안내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봤던 동그라미 4번 지지물로 갑시다. 지지물. 자, 지지물로 가면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및 철탑 있죠? 여기다가 밑줄 하나만 주세요. 제가 교재에 요거 있으니까 필기하지 마세요 놓고 그냥 넘어갔다. 그죠?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뭐 별도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솔직히 요 부분이요. 이웃 연결 이입선에 있어서 기준 그리고 엔트런스 캡 요 정도만 별도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살짝 비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기 설비 첫 시간을 가져봤는데 좀 어떻습니까? 할 만한 느낌이 그냥 든다, 그죠? 근데 이 전기 설비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과목을 암기 과목이라고 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암기를 해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암기에 자신 있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과목. 야, 나 암기에 좀 자신이 없는데 그분들에게는 조금 함정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중간에도 말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제공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은요. 진짜 어려운 말로써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다 들고 갈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필요한 거 위주로 축약을 시켜서 안내를 드릴 테니 요거 위주로만이라도 한두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이거 답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튼 앞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가보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